없는 지구에서 마을의 역할을 찾는 열린 마을 포럼 본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서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자리에 앉아주세요. 그럼 오늘의 포럼 주제인 하나밖에 없는 지구에서 마을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명강사이자 노원구민의 행복한 집을 짓기 위해서 직접 현장에서 발로 뛰고 계시는 김성환 구청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뭐 아직 장치가 안 된 모양인데 괜히 한다고 그래가지고 바쁜 일정을 쪼개서 오시게 해서 미안합니다. 아, 우리 회장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오늘 주제가 우주와 마을입니다. 스케일이 좀 레벨루가 좀 다르죠. 레벨루. 제가 요즘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그냥 우주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우주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우주가 고스란히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걸 이따 하면서 말씀드려요. 근데 뭐 이러나 저러나 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여기가 이제 되게 이제 마을 공동체에 관련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내가 무슨 보고 끝에 내가 여러 번 하기는 어려우니까 노원에서 마을 공동체 일을 열심히 해보시겠다는 분을 한 자리에 모시게 해서 구청장이 그래도 그냥 오라고 그러면 안 될 테니까 구청장 특강한다는 핑계로 오시라고 하고, 그리고 끝나고 저 삼겹살 파티라도 한번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다 가실 거죠? 네.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님들도 막 오셨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시간 여행, 공간 여행을 잠시 갔다가 좀 이거 기억이 안 나는 거 있더라도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누르면 되나? 뭘 누르면 되는 거지? 아, 저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가장 큰 공간, 이 우주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우주의 역사가 138억 년 됐다는데 믿거나 말거나 그 대성이가 속해 있는 그룹 빅뱅을 통해서 우주가 아주 조그마한 공간에서 뻥 터졌답니다. 과학적으로 그렇습니다. 오늘은 종교 얘기 안 합니다. 과학적으로 그렇답니다. 그 138억 년 전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온도와 압력 속에 있던 물질이 순간적으로 터지면서 빛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공간이 서서히 식으면서
빅뱅 이후에 38만 년 후에 처음으로 빛이 빠져나온답니다. 현재까지 우리 과학이 밝힌 역사입니다. 이것이 그 증명이라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텔레비전 지지직 하는 것 같은 그런 게 우주 전체에서 거의 균질하게 잡힌답니다. 그것이 빅뱅을 확인하는 과학적인 근거라고 하는데 제가 그것까지 잘 설명할 자신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현재까지 과학이 밝힌 바 그렇다. 우리가 이 안에 살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지점이 이제 여기죠. 이게 138억 년 동안 이렇게 왔으니까요. 끝에서 끝에까지 가려면 빛의 속도로 약 200억 년을 200억 광년이죠. 빛의 속도로 끝에서 끝을 가려면 이제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시간도 138억 년이고 공간도 200억 예, 빛의 속도에 200억 광년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 은하가 있습니다. 우리 은하는 참고로 110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 110억 년. 우리 은하 안에 태양계가 여기쯤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은하의 상상도입니다. 위에서 내려오다 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옆에서 보면 계란 후라이처럼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가 요 가운데 있는 데가 도톰하고요. 여기는 이제 계란 노른자, 여기는 계란 흰자라고 상상하시면 대충 맞습니다. 이런 모형으로 살고 있는 게 우리 은하랍니다. 46억 년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그 세 번째 별에 살고 있는 거죠. 요 밑에 조그맣게 써 있는데요. 이 아폴로 17호에서 1972년에 달 탐사를 위한 나사의 계획, 이 아폴로 뭐 8호, 뭐 11호, 17호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때 온전하게 찍은 최초의 지구 사진입니다. 우리가 이 별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이렇게 산다는 것을 대충 알죠. 대한민국 노원구 상계동, 상계 10동 대림아파트 1동 301호에 제가 사는데요.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우리의 주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소를 조금 확장하면 우리는 지구별에 살고 있고요. 그 지구는 우리 은하 안에 있어요. 그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가 지구 우주상에 1000억 개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소를 조금 더 넓게 써야 될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이제 외계인하고 교신하고 그러면 나는 우리 은하 내 태양계의 지구별에 뭐 이렇게 써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의 상식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과정을 어떻게 알았나요? 대략 500만 년에서 600만 년쯤 전에 우리가 유인원인 침팬치랑 분류돼서 나옵니다. 600만 년 전쯤이라고 보통 합니다. 과학적으로 침팬치와 우리 인간은 DNA가 2% 차이가 납니다. 98%는 같습니다. DNA가 2% 차이가 나는 돌연변이가 생기려고 하는 시간을 역산해 보면 대략 600만 년쯤 전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확인된 화석 중에 가장 유명한 화석이 옛날에 영화 루시라고 그 스칼렛 요한슨이 2년 전, 3년 전쯤에 그런 영화 보신 기억납니까? 별로 유명하지 않아서 그런 영화 있습니다. 제목이 루시입니다. 스칼렛 요한슨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인데 인간의 능력을 무한대로 100%로 키우는 영화입니다.
100%로 키우는 순간 초능력자가 되는 그 영화인데 그 제목이 루시인데요. 그 루시를 어디서 따왔냐? 우리가 아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화석의 이름이 루시입니다. 여기와 요 사이에 최근에 발견된 화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르디라는 화석입니다. 600만 년쯤 전에 처음으로 침팬지와 갈라져 나왔다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사이에도 뭔가가 있을 텐데 발견이 잘 안 됐어요. 얼마 전에 발견이 됐습니다. 그 화석은 직립하지 않은 화석입니다. 그 화석은 나무에서도 살 수 있고 땅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발가락의 화석이 다릅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직립하기 시작한 화석입니다. 그 중간에 대략 한 400만 년쯤 전에 우리 조상은 발가락이 나무를 붙잡을 수 있는 화석입니다. 나무 위에서도 살 수 있고 밑에서도 살 수 있는 그런 화석이 최근에 발견됩니다. 쭉 내려옵니다. 옛날에 배웠던 기억 나지요? 시험 보려고 어쩔 수 없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이때 내가 태어났다면 아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구별과 우주와 은하를 어떻게 이해했겠나?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이 됐겠습니까? 별똥별이 떨어지는 것 저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절기는 계속되는데 그 절기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매일 태양은 뜨는데 그 태양이 뜬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 동네에 산다고 치면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데 그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해석할 길이 없는 그 무렵만 해도 그때 이제 농업을 처음 시작해서 드디어 이제 우리가 문자를 갖고 드디어 문명을 만들기 시작하는 게 10,000년 전입니다. 우리 인간은 침팬지와 갈라져 나와서 사실상 599만 년을 구석기 시대에 삽니다. 사실상. 그리고 고작 1만 년을 문명 시대로 살고 있습니다. 시공간의 개념을 느껴보시면 좋겠다. 고작 10,000년. 제가 참고로 6시까지 하고 이 중에도 공무원이 몇 분 계신데 우리는 술시가 6시부터 시작되니까 6시까지 참고로. 이것이 잘 안 넘어가네. 왜 그러냐? 넘어갔어. 문명이 시작되고 한참을 가지요. 그때 이제 우리 서양 철학사에서 배우는 얘기가 이제 그때 막 등장합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 탄생하기 500년 전, 600년 전 이때 얘기입니다. 10,000년 동안도 내내 농사 짓느라고 바빴어요. 농사 짓느라고 바빴어요. 10,000년 내내. 그리고 이제 기원 직전에 처음으로 이제 도대체 이 실체가 뭐야를 처음으로 우리 인간이 접근합니다. 서양 철학사 시간에 배웠던 얘기입니다. 탈레스가 기원전 600년 전에 만물의 시작은 물 아니야? 대학교 1학년 교양 필수 서양 철학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물! 그런 것 같아. 데모크리토스가 사실은 굉장히 정확하게 어떻게 맞췄는지는 잘 이해할 수 없지만 세상은 원자로 이루어져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무엇이 있는데 그것이 원자인 듯해. 그 증명을 언제 하냐? 1800년대 돌턴이라는 사람이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건 그때 합니다. 그런데 때려 맞춘 거죠. 일종의 이제 우리 시험 볼 때 사지선다인데 공부는 안 했고 그래도 뭔가 가물가물을 하고 그때 이제 때려 맞힌 게 아니야. 세상은 원자야. 아리스토텔레스 요 4가지 것이 서로 변화하면서 이것이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일 거야. 라고 이제 온갖 상상을 다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태양은 어떻게 뜨고
그때 목측으로 가능했던 게 목성까지. 토성도 가끔 보여.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태양은 물론 보이고 달도 보이고 화성, 금성, 목성, 잘하면 토성까지 눈으로 목측이 가능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저걸 뭐라고 봐야 해? 그때 우리 인간의 인식의 수준이죠. 그때 예수님 탄생 후 100년 만에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렇게 지구가 중심이지, 지구가 신이 창조한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도 지구를 도는 거고 달도 돌고 수성도 돌고 금성도 돌고 지구가 중심이지. 이거를 나름대로는 아주 뭐랄까 때깔나게 정리를 하네. 이 다음부터는 이제 무슨 지동설 창동설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사실 이때도 지동설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3세기 전에 아리스토텔레스도 지동설에 가까웠던 사람. 그런데 요 프톨레마이오스가 아주 때깔나게 딱 정리를 하니까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쭉 갑니다. 언제까지? 거기 좀 앉아서 좀 무려 거의 1500년 동안 천동설이 갑니다. 공교롭게도 이 시기가 중세 신이 인간을 만들었으므로 신이 만든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가 당연히 중심이지 그 외에 무엇이 가능하겠어 라고 하는 그 설이 1500년 때까지 갑니다. 우리는 1500년 때까지 진실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얘기. 실제와 관계없이 우리 인간의 인식이 어떻게 변해왔는지에 대한 시공간적 이해입니다. 이 누군지 알겠죠? 갈릴레오 갈릴레이. 만원경을 발견한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만 만원경이 어떻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고 이 사람이 직접 제작을 했습니다. 이 사람 직전에 코페르니쿠스가 사실상 처음으로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라는 책을 씁니다. 이 사람이 죽은 해가 1543년입니다. 근데 그 책을 쓴 거는 20년 전에 씁니다. 20년 동안 책을 써놓고 발표를 안 합니다. 왜? 죽을까 봐. 신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무슨 지구가 돌아. 그 시기에는 교황이 입법, 사법, 행정권을 다 쥐고 있었던 시절이라 그 신이 창조한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순간 그것이 모든 세상 지배의 교리를 파괴하는 것이어서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었어요. 마치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너 빨갱이지 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너 빨갱이지. 그러니까 20년 동안 그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진실을 꺼내놓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죽음이 가까이 왔어요. 2판 4판이에요. 2판 4판. 뭐 한식에 주거나 청명에 주거나 2판 4판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뭐 종교재판에 회부돼서 주거나 뭐 그냥 자연사 하나 비슷하니 내가 그래도 내 진실은 밝혀야 되겠다고 해서 그때 책을 꺼내놓습니다. 그런데 출판되고도 많은 사람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인쇄술이 발전하거나 이러지 못해서. 그러고 또 100년을 갑니다. 그런데 이제 스멀스멀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신이 있더라도 세상은 그게 아닌 것 같아.
프톨레마이오스가 얘기했던 그 원리대로 별이 움직이질 않아. 이상하지? 그때 이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망원경으로 탁 대서양을 봅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처음에 보이는 게 돛대입니다. 돛대가 보이더니 그 다음에 범선이 보입니다. 아, 이건 지구가 둥글다는 얘긴데 하늘을 봅니다. 갈릴레이가 하늘을 보면서 달을 그린 형상들입니다. 갈릴레이의 작품입니다. 돌긴 도는 것 같아. 돌긴 도는 것 같아.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지동설과 천동설의 두 가지 학설에 대한 대화라는 책을 씁니다. 갈릴레이가. 그 책이 출판이 됩니다. 그런데 곧 금서가 됩니다. 그리고 재판에 회부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교황하고 갈릴레이하고 친했습니다. 너 어쩔래? 죽을래? 살래? 어쩔래? 살고 싶었어요. 코페르니쿠스처럼 목숨이 얼마 안 남은 게 아니어서 난 살고는 싶은데 어쩔? 그러면 잘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재판장에서는 자기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하는 얘기가 저 얘기입니다. 그래도 지금은 봅니다. 살긴 살았습니다. 우리로 치면 정영유처럼 거의 유배 상태로 살긴 살았는데 그 책도 금서가 되고, 그러나 진실은 이제 맺긴 맺은 거죠. 그게 1600년대 얘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 지구는 처음부터 태양을 중심으로 돌았습니다. 46억 년 동안. 46억 년 동안 돌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겨우 400년 전에, 그것도 뭐랄까 종교적 권위에 벌벌 떨면서 겨우 과학적으로 접근합니다. 지동설이 맞다면 고민이 크죠. 그럼 둥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 그 위에 있을 때는 괜찮을 텐데 빙글빙글 돌면 떨어져서 죽지 않을까? 이게 해석이 안 됩니다. 태양하고 지구가 그럼 어떻게 계속 똑같이 돌 수 있지? 그 중간에 이제 케플러가 무슨 상원칙을 밝히긴 하는데 그거 어떻게 돌 수 있지? 이게 이제 인간의 고민이에요. 그 고민을 1600년대 뉴턴이 풀어줍니다. 근데 우연인지 행인지 갈릴레이가 죽는 날 뉴턴이 태어납니다. 아마 갈릴레이의 무슨 영혼을 뉴턴이 이어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뉴턴이 태어나서 그 문제에 대한 해석을 합니다. 근대 과학자 중에 사실은 가장 우리의 소위 의문점을 과학적으로 해석해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두 사람을 꼽으라면 뉴턴과 아인슈타인. 근대 과학에서 우리 인간이 우주의 변화를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준 것. 이걸 내 중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배웠나? 배우긴 했어요. 그런데 까먹기도 하고, 오로지 우수상 이상 받아보려고, 그거 안 받으면 집에 가서 혼나니까 사지선다에 열심히 외우긴 했지만 그 원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중고등학교 시기를 보내버렸어요. 그 공부 다시 하는 겁니다 지금. 네. 1800년대로 넘어와서 우리를 가장 충격적으로 몰아넣었던 게 저 사건입니다. 영국의 다윈이라는 사람이 저기 중남미 아프리카 볼리비아인가 어디 그 앞쪽에 있는 마다가스카르라고 하는 섬에 가서 연구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종의 기원을 확인하고 그 책을 쓰는 건 영국에 왔었습니다. 아이고.
다윈이 그린 생명의 나무라고 하는 원작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모든 생명종은 이렇게 한 가지에서 나서 이렇게 갈라져 간다고 하는 이 종의 기원을 밝힌 소위 진화론의 뭐랄까요? 아주 핵심적인 그림이 생명의 나무라는 거예요. 이 옆에 것 가장 최근에 확인한 전 세계적인 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실제로 그런가를 소위 이제 DNA 염기 서열을 다 분석해가지고 실제로 그런가를 과학적으로 증명했는데 이 얘기가 맞다는 거예요. 이게 현대 과학이 밝힌 생명의 나무의 종의 기원입니다. 우리 인간도 생명이 처음 시작했던 박테리아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나뉘어져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DNA 염기 서열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끝에 나온 결론. 충격이죠. 세상은 하느님 만든. 종교에겐 뺍니다. 과학이 그렇게 얘기해요. 과학이. 아까 그게 1859년도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육식갑자가 그럽니다. 1905년에 아인슈타인이 E는 MC 제곱이라고 하는 내용을 포함한 상대성 이론을 발표합니다. 26살에. 지금으로 치면 세관원의 한 7급, 9급 공무원쯤 됐을 때입니다. 그때 4편의 논문을 발표합니다. E는 MC 제곱이 결과적으로 원자폭탄을 만듭니다. 원자량의 변화가 결국 에너지로 전환된다고 하는 사실, 수소가 융합해서 헬륨이 될 때 온갖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폭발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밝힙니다. 그것이 1945년에 원자폭탄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제공합니다. 또 하나, 만류 인력으로 세상이 다 해석되는 줄 알았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다. 빛도 중력에 따라서 휜다 는 원리를 포함한 상대성 이론을 그때 처음 발표합니다. 100년 전 얘기입니다. 잠깐만, 큰일 났네. 그때까지만 해도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래 알았어. 우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 그런데 그 외에 별들이 많잖아. 그건 다 뭐야? 그게 아마 우리 은하겠지.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은하가 우주의 전체인 줄 알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다는 사실, 우리 은하도 전체 은하 중에 1000억 분의 1이라고 하는 사실을 처음 한 게 1930년. 허블이라는 사람이 엉덩이가 질기게 천문대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 은하가 아닌 게 처음으로 발견입니다. 그때 발견된 또 하나의 사실이 모든 별이 똑같은 간격과 속도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게 보고입니다. 1929년에 처음으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하고 상당히 떨어져 있는 별 무리, 은하가 또 있다는 사실 처음으로 확인합니다. 그 은하 이름이 뭔 줄 아세요? 심형래가 알아요. 심형래가 아는 안드로메다. 심형래 우레메에 나오는 얘기인데 안드로메다. 근데 안드로메다만 있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그게 아니네. 점점 더 많은 은하가 있다는 사실을
그때서 처음 합니다. 우리 인간이 100년도 안 됩니다. 아 그래? 야 그럼 도대체 은하가 얼마나 큰 거야? 근데 처음에는 요즘은 어디까지 왔냐면 이 은하가 전부가 아닌 것 같아. 우리가 사는 은하는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가 1000억 개쯤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전부야? 아닌 것 같아. 우리 은하와 같은 다른 은하가 있을지도 몰라. 까지 왔습니다. 그건 가설입니다. 그게 다중우주. 현재는 거기까지 왔습니다. 이게 아까 아폴로 몇 호였더라? 17호에서 찍은 그 사진보다 4년 전에 찍힌 사진. 아폴로 8호에서 찍은 사진. 우리는 보통 해돋이라고 표현합니다. 해돋이 보러 1월 1일 날 정동진에도 가고 불암산에도 갑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해가 뜨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돕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지구도지가 맞습니다. 여기 써놨어요. 지구도지라고. 이게 실제로 지구도지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사진입니다. 1968년에 아폴로 8호의 우주선이 달에 도착해서 찍은 건 아니고 달 뒤편에서 달과 함께 지구를 찍은 최초의 사진. 1929년경에 처음으로 우주가 굉장히 크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우주를 직접 나가서 본 적은 없죠. 68년에야 처음으로 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을 우리 손으로 직접 찍습니다. 68년이요. 제가 3살이에요. 제가 3살이에요. 다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을 처음으로 봅니다. 현재까지 우리 인류가 실제로 찍은 가장 먼 지구 사진. 조금 있다가 동영상으로 잠깐 나옵니다. 이게 이제 천문학 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유명한 표현입니다. 페일브루닷이라고 하는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하는. 이게 여기 보이는 보이저 1호가 지금 막 성간을 이제 넘어갔는데 이 보이저 1호가 해왕성을 통과할 때 지구로 돌아가지고 지구를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지구입니다. 65km 떨어져가지고. 참고로 요때 발사 23년을 날아가가지고 23년을 13년인가? 13년이네. 13년을 날아가가지고 우리 지구를 찍은 사진. 우리가 저곳에 살고 우리의 인식. 1990년에 보이저 1호가 그 사진을 찍고 작년 재작년에 이제 갓 태양권을 벗어났습니다. 이제 갓 태양권을 벗어났습니다. 참고로 태양하고 제일 가까운 별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 줄 압니까? 거리 감각이 느껴지십니까? 달까지의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그냥 거리 감각을 느껴보십시오. 달까지는 빛의 속도로 1초가 좀 넘습니다. 38만 킬로 정도 됩니다. 달까지. 태양까지는 얼마나 되는 줄 압니까? 빛의 속도로 8분 20초를 열심히 달리면 지구와 태양까지 갑니다. 8분 20초 거리. 지구에서 태양까지. 태양계를 갓 벗어난 저 보이저 1호가 만약에 빛이다. 그러면
이 보이저 1호가 빛의 속도로 달린다고 가정할 때 태양하고 가장 가까운 별까지 가는 데는 빛의 속도로 4년이 걸려요. 빛의 속도. 슈퍼맨도 있는데 뭐 슈퍼맨이 한 4년 굶고 가면 뭐 갈 수 있는 거겠지. 보이죠? 우리 인간이 만든 가장 빠른 로켓을 타고 가면 참고로 10만 년 걸려요. 다음 별까지 가는데 10만 년. 제가 경주 김씨 38대 경순한 38대 손이거든요. 경주 김씨 38대 손인데 그게 몇 년 전쯤일까요? 1500년 전. 10만 년을 가야 다음 별까지 갑니다. 그 속에 우리가 삽니다. 25분 남았습니다. 그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46억 살 된 지구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 인식이 어떻게 변해왔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그 46억 년이 사실은 기적과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기적과 같은데요. 이 46억 년을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걸 이제 우리가 하루라고 얘기하는 24시간으로 치환한 그림입니다. 0시에 지구가 만들어졌다고 가정했을 때 처음에는 지구가 굉장히 뜨거웠죠. 마그마와 같았죠. 생물이 살 수가 없었죠. 그 마그마가 식으면서 처음으로 바다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급속하게 지구가 식어가지요. 그래도 생명은 살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생명이 탄생한 시기가 좀 일찍 잠들었을 때 우리 신회장님 요즘 아침 몇 시에 일어나십니까? 5시 고무렵에 처음으로 생명체가 생깁니다. 아직 우리 인간이 생명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릅니다. 3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운석에 따라서 왔다. 두 번째, 그 마리아나 화구 같은 아주 깊은 곳의 열수구에서 나왔을 것이다. 세 번째, 번개 맞아서 생겼을 것이다. 번개가 엄청 세게 맞아가지고 유생물로 바뀌었을 것이다. 이런 3가지 설이 있는데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설입니다. 그것이 이제 언젠가 우리가 과학이 해결해야 될 숙제. 이유는 모르겠는데 생기긴 생겼습니다. 하느님이 창조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요 무렵에 생깁니다. 이게 37억 년쯤 전이에요. 이게 다세포로 진화하는 데가 대략 20억 년이 걸립니다. 굉장히 장구한 시간입니다. 24시간으로 보면 오후 3시쯤 점심 먹고 이제 한참 일할 때 이것이 실제로 생명으로 폭발적인 생명으로 진화하는 것은 6억 년 전, 5억 년 전. 그게 바다에서부터 생명이 진화하기 시작해서 육지로 올라옵니다. 육지 동물이 출현하는 시기가 4억 년쯤 전입니다. 공룡이 1억 5천만 년쯤 전 얘기입니다. 공룡의 멸종이 6,500만 년. 우리 인간은 아까 말씀드렸죠. 500만 년 전. 지구 시계로 보면 11시 58분. 지구 46억 년 속에 우리 인간의 흔적이 처음 등장한 것은 침팬지랑 나눠주는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2분 전. 우리의 직접 조상인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류로 하면 그거는 한 5초 전쯤 돼요. 우리 인간이 이 지구 전체에서 차지하는 시간은 그만큼 짧습니다. 그런데요, 그 인간이
그 짧은 시간에 추전해서 지구를 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숙제입니다. 이게 엘고어의 불편한 진실에 나오는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 이제 좀 보신 분들 있죠? 네, 제가 하도 강조를 해서 그래프 보신 분이 좀 있어요. 이게 남극에 가가지고요, 드릴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남극에 쌓여있는 켜켜이 쌓여있는 빙하를 분석해서 나온 과학적 데이터입니다. 이게 이산화탄소 농도 그래프인데 이게 60만 년 전입니다. 60만 년 전 이산화탄소 농도가 이렇게 움직이었고요. 그 밑에 흐리게 보입니다만 이게 지구의 온도 그래프입니다. 잘 한번 봐보십시오.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면 지구의 온도도 올라갑니다. 내려가면 내려갑니다. 요 60만 년 동안 과학이 분석한 전체 기간 중에 단 한 번도 280ppm을 넘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과거에 60만 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에 이게 쭉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예측합니다.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 당연히 이 아래에 있는 온도 그래프도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게 현재 과학이 우리가 확인한 바입니다. 어디까지 갔냐? 400ppm을 돌파했습니다. 언제? 2012년에. 누가? 사람이 3억 년 전 석탄, 2억 년 전 석유를 산업혁명 이후에 물 쓰듯 갖다 쓰면서 생긴 200년. 이게 인구 그래프입니다. 현재 70억을 돌파했죠. 우리 인구가. 산업혁명 전에 10억 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산업혁명 동안 7배가 늘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힘이냐? 석탄과 석유의 힘. 이산화탄소 농도가 1년에 2ppm씩 올라갑니다. 사람이 석탄과 석유를 1년에 대기 중에 내뿜는 총량이 300억 톤쯤 됩니다. 300억 톤. 자연상에서 나오는 것은 대략 5억 톤쯤 됩니다. 300억 톤을 대기 중에 쏟아 부으면서 1년에 2ppm씩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미 1도가 올랐습니다. 이대로 가면 2050년에 560ppm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온도 기준으로는 4도 내지 5도 올라갑니다. 1도 올라가면요, 이미 생명체 10%가 멸종했습니다. 지금 요 단계인데요, 북극의 한여름에 이제 얼음이 굉장히 얇아졌습니다. 조만간 한여름에는 북극의 얼음이 완전히 녹아서 그쪽으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갈 수 있다고 경제하시는 분들은 좋아합니다. 북극의 얼음이 녹아서 그쪽으로 항로가 새로 생기면 유럽하고 가는 길이 가까워져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보도가 가끔 나옵니다만, 그것이 북극곰뿐 아니라 생명종의 대략 15%에서 40%가 멸종된다는 신호입니다. 3도 올라가면요, 거의 절반 가까이가 멸종할 거로 예측합니다. 4도 올라가면 거의 끝입니다. 북극은 참고로 얼음입니다. 물 위에 떠있는 빙산입니다. 남극은 대륙입니다. 대륙에 있는 얼음이 다 녹으면 그거는
해수면만 올라가는 문제가 아니고요. 현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후변화에 시달리게 상상할 수 없는 정도. 실제로 많은 과학자들이요 6번째 멸종을 걱정합니다. 생명종이 폭발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5억 년 전부터 지금까지 5번의 멸종이 있었습니다. 5번의 대멸종이 있었는데 참고로 대멸종이란 그 시기에 사는 생명종의 70% 이상이 사라질 때 그것을 대멸종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멸종했던 게 공룡입니다. 6,500만 년 전에 운석이 지구에 떨어져서 멸종했습니다. 공룡은요 자기가 멸종당할지 모른 채로 멸종했습니다. 공룡이 운석이 떨어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몰랐겠지. 6번째 멸종은 사람 때문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부분의 과학자들의 예측입니다. 근데 사람은 압니다.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그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구 전체 역사를 보면요. 우리는 100년 사니까 이게 참 긴 세월 같은데 산업혁명 200년은 지구 전체로 보면 0.37초입니다. 눈 한번 깜빡할 시간입니다. 그 깜빡할 시간에 우리 인류가 3억 년 전에 쌓아놓은 석탄을 한꺼번에 갖다 씁니다. 그래서 생긴 일입니다. 이게 꼭 냄비 속의 개구리 같은 얘기입니다. 난 해보진 않았는데 이렇답니다. 영도시에 개구리를 물속에 넣고 조금씩 불을 때우면 뚜껑을 열어놔도 그것이 야금야금 지가 삶아 죽을 때까지 가만히 있는답니다. 튀어나가지 않고.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간이 꼭 냄비 안에 개구리 같은 존재. 이런 문제를 그러면 모르냐? 알긴 압니다. 그래서 92년부터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고 기후변화 회의를 하고 최근에 12월 달에 파리에서 총회를 했습니다. 이 역사까지 길게 얘기하면 시간은 많이 걸려서 생략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최종 어디까지 와 있냐? 92년도, 95년도에 회의할 때는 의무 규정을 뒀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부시가 탈퇴해버렸습니다. 다시 협약을 했는데 이제는 의무가 아니라 자율로 넘겨버렸어요. 중국도 참여는 하긴 하지만 각 국가별로 자율에 맡겨버렸어요. 목표는 거창합니다. 1.5도씨 이내로 막자라고 구호는 하는데 실제 내용은 허당입니다. 4년짜리 정치인들이 당장 자기 임기 내에 경제성장을 해야 되니까 그걸 안 꺼트리려고 실제로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참고로 이산화탄소 발생 7위 국가입니다. 7번째로 이산화탄소 발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원자력 발전을 짓고 석탄 발전소를 추가로 짓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다 중단합니다. 이게 제 소망입니다. 태양은 100억 살까지 살 수 있답니다. 46억 살 살았습니다. 앞으로 50억 살 더 살 수 있습니다. 50억 살 후에 태양은 지구 정도 크기까지 부풀어 올랐다가 이게 뻥 터지면서 수축해가지고 소멸합니다. 그러면 또 그 별의 기운이 또 언젠가 다시 또 다른 태양을 만들겠죠. 태양이 그때까지 영속하는 건 아마 우리가 그때까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지구 별은 존재할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 우리 인간이 계속 살 수 있겠느냐에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소망은 태양이 영속하는 한
그 속에 우리 인류의 찬란한 문명이 계속됐으면 좋겠다. 그럴 수 있을까? 50억. 우리는 죽겠지요. 그렇지만 우리의 자식이, 그 자식이, 또 그 자식의 자식이 그 찬란한 문명을 이어받아서 계속 살아가게 해야 되는 게 지금 시대에, 현 시대 인류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숙제. 네, 이대로 가면 50억 년을 고사하고 50년도 못 버틸 가능성이 있어요. 2ppm씩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세이건은 그 다음 단계를 실현시킵니다. 나사를 설득해 아까 얘기했던 보이저 인류가 창백한 해왕성을 푸른정이라고 하는 것을 카메라를 지구로 돌리게 했습니다. 표현했던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미국의 천문학자가 창백한 푸른 점 아까 얘기했던 마지막으로 돌아 보이저 1호를 돌려서 찍은 그 장면에 1990년에 칼 세이건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That's home. 동영상을 만듭니다. On 그 it, 동영상에 everyone you love, everyone you know, 마지막 13편에 everyone 나오는 you ever heard of, 칼 세이건 every human being who ever was, 3분짜리 lived out their lives. The aggregate of our joy and suffering, thousands of confident religions, ideologies, and economic doctrines, every hunter and forager, every hero and coward, every creator and destroyer of civilization, every king and peasant, every young couple in love, every mother and father, hopeful child, inventor and explorer, every teacher of morals, every corrupt politician, every superstar, every supreme leader, every saint and sinner in the history of our species lived there on a mote of dust, suspended in a sunbeam. The earth is a very small stage in a vast cosmic arena. Think of the rivers of blood spilled by all those generals and emperors, so that in glory and triumph they could become the momentary masters of a fraction of a dot. Think of the endless cruelties visited by the inhabitants of one corner of this pixel on the scarcely distinguishable inhabitants of some other corner. How frequent their misunderstandings, how eager they are to kill one another, how fervent their hatreds. Our posturings, our imagined self-importance, the delusion that we have some privileged position in the universe are challenged by this point of pale light. Our planet is a lonely speck in the great enveloping cosmic dark. In our obscurity, in all this vastness, there is no hint that help will come from elsewhere to save us from ourselves. The Earth is the only world known so far to harbor life. There is nowhere else, at least in the near future, to which our species could migrate. Visit? Yes. Settle? Not yet. Like it or not, for the moment, the Earth is where we make our stand. It has been said that astronomy is a humbling and character-building experience. There is perhaps no better demonstration of the folly of human conceits than this distant image. To me, it underscores our responsibility to deal more kindly with one another and to preserve and cherish the pale blue dot, the only home we've ever known. 저기 보이는 이게 아까 보였던 그 창백한 푸른 점의 그 사진과 같은 풍겨서 있죠.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인간이 지구의 지배자가 된 것이 10,000년 전부터 사실상 농업혁명을 하기 시작하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대략
호모 사피엔스 종이 10만 년 대략 10만 년 전에 뭐랄까요? 소위 인지 능력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호모 사피엔스 종이 세계 전체로 퍼집니다. 맘모스가 어떻게 죽었느냐? 맘모스가 어떻게 멸종됐느냐? 아십니까? 빙하기가 와서? 아닙니다. 사람이 다 잡아먹은 거였습니다. 맘모스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대략 4만 년 전쯤에 생깁니다. 우리는 그때 멸종이라는 걸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때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배고픈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동식물들이 있으면 무조건 멸종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맘모스는 인간 때문에 멸종했습니다. 그 시기까지 합하면 좀 더 올라갑니다만 그 시기를 빼고 나도 우리가 농업으로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지구의 지배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우리는 적어도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 인간이 멸종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압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살았습니다. 매우 인간 중심의 이기성을 갖고.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요. 우리도 지구의 전체 생태계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겸손함을 가지고 살아야. 그래야 지구가 삽니다. 이거를 표현한 그림이 있습니다. 케빈 코스트너가 나왔던 늑대와의 춤을, 그 영화 기억합니까? 그 늑대와의 춤에 나오는 인디언이 아프리카 아니요 북미 지금 아메리카 대륙이죠. 거기에 수족, 거기에 나오는 인디언이 그 수족이 그린 세계관입니다. 보이시나요? 이 안에는요 동물도 있고요, 인간도 있고요, 나무도 있고요, 별도 있고요, 우주도 있고, 천사도 있고, 그것이 다 함께 공존하면서 산다. 미타쿠야 오야신이라는 얘기가 그 북미 원주민 수족의 인사말입니다. 뜻이 뭐냐?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그렇게 수족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옛날에 우리보다 훨씬 문명이 발전하기 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세계관을 갖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통 그냥 애니미즘이라고 돌려버렸죠. 과학적으로 보면 이미 400ppm까지 올라간 이산화탄소 농도 아주 이상적으로 하면 280ppm 이하로 낮춰야 되는데 우선 단기적으로 450ppm을 넘어가지 못하게 막고 다시 그 커브를 돌려서 350ppm 이하로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추는 일을 70억 인류가 동시에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런 활동이 좀 부족하니까 350이라는 개념이 대중화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유럽에 가면 미국에서도 종종 이 350 캠페인을 하는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350의 의미가 이산화탄소 농도의 목표치입니다. 다시 저렇게 낮춰야 합니다.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거는 제레미 리프킨이 쓴 책에서 발췌한 겁니다만 실제로요 우리가 이렇게 가야 합니다. 1차 산업혁명 석탄과 기차가 중심이었습니다. 2차 산업혁명 석유와 자동차가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이 문명으로는 이산화탄소 농도를 350까지 낮출 수가 없습니다. 재생에너지와 인터넷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3차 산업혁명을 해야 된다. 자세한 얘기는 밑에 있습니다. 나중에 파일을 어딘가에 공개해 놓을 테니까 궁금하시면 찾아보세요.
더 구체적으로 보면 시간이 우리에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2030년, 지금이 2016년이니까 한 15년. 많은 나라들은 이걸 2050년까지 연장해 놨습니다. 2030년까지 현재 우리가 대기 중에 내뿜고 있는 이산화탄소 총량의 80%를 줄여야 한다. 어떻게?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LED 쓰고 우리 하계동에 짓고 있는 에너지 제로하우스처럼 주택에 패시브와 액티브 기술을 놓고 이런 전기 철도 쓰고 태양광 늘리고 풍력 늘리고 지열 쓰고 바이오매스 쓰고 이렇게 바꿔야 된다. 근본적으로 파괴된 생태계, 우리 인간만 사는 곳이 아니라 동물도 식물도 어류도 함께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6시네. 10분만 더 써도 돼요? 네. 10분. 이 그림 뭔지 압니까? 이 그림 맞히는 사람들 이따 소주 한 잔 살게. 참고로 하늘에서 찍은 그림. 이거 뭐 지하수의 안정이라고 써있네. 이게 참고 TV.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공중에서 찍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밀밭 사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사막밖에 없잖아요. 관정을 뚫었습니다. 지하수위를 끌어올려가지고 스프링클러로 돌려가지고 이 동그란 모양의 밀밭을 만들었습니다. 엄청난 농업혁명이라고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우리도 사막에서 농업을 할 수 있겠구나. 이제는 뭐 수입도 안 해도 되고, 아, 지화자 났네. 뭐 이렇게 했는데요. 그 지하수위가 이제 다 고갈이 납니다. 요게 그겁니다. 지하수위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곧 10년 내로 이것은 다 이렇게 됩니다. 지하수도 함부로 갖다 쓸 게 아닙니다. 서울 온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구요. 산업혁명 이전에 10억 명이었습니다. 어떤 진보적 생태학자는 우리 지구가 버티려면 그때 수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만, 그렇게까지 하기 너무 야박하고, 현재대로 가면 90억 명까지 늘어날 거라는 게 예측인데, 그래도 우리가 노력하면 대략 80억 명 선에서 인구가 좀 안정되고, 대신 이산화탄소 여러 가지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빨리 버티면 되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결국 사람들이 갖다 쓰는 거니까 이 인구를 적정하게 줄여야 됩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200년 전에 아담 스미스가 핀 공장 예를 들면서 분업을 열심히 해서 하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모두가 합리적으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고 북부론했었습니다. 그것이 현재 경제학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기후변화 문제를 몰랐습니다. 그것은 지금 신자유주의로 넘어와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는요, 오로지 성장을 얘기합니다. 생태를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지구가 유한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어떻게 하면 전년 대비 올해의 경제 성장률을 몇 %까지 높일 것인가만 얘기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지요. 지구가 버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지구가 유한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무엇이? 세계 경제가.
지구가 유한하다는 걸 전제로 해서 새롭게 시스템을 짜야 합니다. 그것이 소위 지속가능한 경제, 지속가능한 발전. 유럽은 그것을 그린 이코노미라고 표현합니다. 가장 앞서가는 나라가 독일, 덴마크 같은 나라. 독일이요, 최근에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독일의 아우디나 여러 폭스바겐이나 이런 독일의 유명한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는 숫자만큼의 사람이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일합니다. 참고로 독일에서 햇볕이 가장 많이 드는 도시가 프라이부르크입니다. 독일의 프라이부르크가 세계의 환경 도시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 프라이부르크의 1년의 햇빛의 양보다 서울이 훨씬 많습니다. 독일이 풍력도 많지 않습니다. 덴마크, 네덜란드에 훨씬 풍력이 많죠. 풍력과 태양력이 별로 좋지 않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집중적으로 노력합니다. 독일은 2030년까지 전체 독일의 3분의 1 이상이 화석연료를 100% 쓰지 않는 지역으로 바뀝니다. 2021년까지 원자력을 전부 폐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의 산업 경쟁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혹시라도 산업 경쟁력이 떨어질까봐 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올바른 선택? 제목에도 써놨습니다만 우리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길입니다. 짧게 보더라도요, 1940년대부터 80년대를 흔히 복지국가 시대라고 합니다. 이건 학자들 하는 얘기입니다. 80년대 레이건과 대처가 그 시대부터 소위 이제 너무 국가가 많은 일을 하니까 비효율이 크잖아. 시장한테 권한을 넘겨 이러면서 소위 신자유주의 시대가 1980년대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도 1997년에 IMF를 거치면서 급속하게 모든 경제사회 구조를 신자유주의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양극화가 커지고 자살률이 세계 1위가 되고 출산율이 세계 꼴찌 되고 내 아이만 잘 키워야 되겠다고 해서 사교육부는 세상에서 제일 많이 쓰면서도 행복도는 꼴찌인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보니까요, 세계가 발전하냐? 어느 순간 멈춰버렸습니다. 대표적인 게 2008년 세계 금융위기입니다. 그 이후로 사실상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전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만 저는 그것은 공존의 시대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러한 이유에 근거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국가로 돌아갈 건가? 시장에 맡길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는 국가와 시장과 시민사회와 모두가 함께 지구 전체라고 하는 공동체를 살리면서도 인간과 자연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을 찾아야 되는데 누구도 객체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공동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십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국가가 해줄까?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정치인입니다. 대한민국으로 치면 5년짜리 대통령과 4년짜리 국회의원들이 합니다. 그런데요, 저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 4년짜리, 5년짜리 정치인들이요, 자기 임기 중에만 사고 안 나면 된다고 이 지구적 과제를 자꾸 뒤로 미룹니다. 다음 대통령이 하면 되지 뭐. 근데 그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다른 데도 마찬가지. 독일이나 이런 데가 가능한 거는 독일의 제3당이 녹색당입니다. 녹색당이 바탕에서 굉장히 세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메르켈이 속해 있는 당이 우리로 치면 새누리당인데, 심지어 독일의 보수당인 메르켈이 속해 있는 독일 기민당도 현재 한국으로 치면 뭐 더불어민주당
정의당보다 훨씬 더 개혁적입니다. 그것은 국민의 수준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상호 연동되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국가가 해야 될 일 마찬가지로 그 국민들이 자기 마을에서 하지 않으면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마음을 동시에 가져야 돼요. 우리가 보통 애향심, 내가 태어난 동네, 내가 태어난 나라, 이것까지 보통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지구별을 내가 얼마나 아껴야 되는가? 애부심, 뭐 별로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그러려니 합니다. 이것까지 가져요. 그런데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대통령이 아닌 이상 동네에서 지구를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선 생각을 좀 바꿔야 합니다. 중국이 기분 진짜 오만. 중국이 미국과 같은 정도의 경제 성장을 한다고 가정하면 현재 지구가 4개가 있어야 버틸 수 있다는 겁니다. 지구는 하나밖에 없어요. 현재도 세계가 중국 때문에 먹고 사는데 거기 GNP 수준이 아직 참 만불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게 미국 수준의 5만 불로 올라간다. 중국이 쪽수가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게 미국 수준으로 간다고 하면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건 국가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도요. 모두가 다 부자가 되려고 욕심을 갖거나 그 부자가 돼서 모두가 큰 집과 큰 차를 갖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물질적인 탐욕을 줄여줘야 적당한 부, 적당한 집, 자전거 이렇게 물질적 탐욕을 줄이고 그 안에 대신 정신적 풍요, 이웃 간의 공동체, 그리고 지구에 대한 사랑, 인류에 대한 미래를 늘려줘야 그 공간 안에 어떻게 더 해야 할 거냐? 우리들이 사실상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마을에서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집 남쪽 창에 베란다에 태양광을 달아야 합니다. 그 외에도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스피노자는 아니더라도 생태계를 복원하고 탄소 통조림이라고 하는 나무를 곳곳에 심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아이가 아니라 지구와 대한민국과 동네를 함께 걱정하면서도 자라는 그런 현명한 아이들로 함께 키워야 합니다. 도시와 농촌을 붙여줘야 합니다. 미국에서 밀생산해서 한국으로 실어와서 판매하는 방식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생산하고 가까운 곳에서 소비해야 이동 과정에서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도시농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오로지 효율만을 높이기 위해서 GMO 식품 등을 생산하는 것 인간을 위해서도 안 좋은 일이죠. 그거는 시장과 자본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죠. 함께 베풀고 나눠야죠. 사회적 경제가 다는 아닙니다만 돈을 위한 생산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경제 시스템을 동네에서부터 짜야죠. 노는 것도 잘해야 됩니다. 놀자 운동하자가 그런 건데요. 물질적 풍요를 줄이는 대신 그 안에 무한한 정신적 풍요를 늘려줘야 합니다. 우리 형님들처럼 노래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웁니까? 누가 할 거냐? 여기 계신 분들, 여기 계신 분들 해야 될 몫이 우리가 70억 분의
일에 불과하지만 그 70억 분의 1들이 모여서 지구를 함께 걱정하고 미래를 함께 걱정하고 나는 우주로 돌아가겠지만 우리의 자식들이 영속적으로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 서울로원 그리고 지구촌 그리고 우주 속에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누가 할 거냐? 여기 계십니다. 너는 어떻게 왔냐? 여기부터 생략합니다. 우리가 여섯 걸음을 걸어왔습니다. 6걸음 걸어왔고 지금도 계속 걸어갑니다. 안녕하세요부터 소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을 개인주의를 벗기는 일, 나누는 일, 마을에서 아이를 같이 키우는 일,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는 일, 지구라는 나무를 키우는 일, 그리고 심오하게 노는 일 등등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7월 1일부터 무슨 소위 찻동이라고 해서 서울시 전체 그런 이제 마을 운동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찻동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교육어디 모임에 갔더니 노원이 발전하면 대한민국이 발전한다는 거 저는 슬로건을 그런 줄 알았는데 노원구청장이 발로 뛰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고? 그런 말도. 1층 엘리베이터 앞에 보면 우리 노원구가 그동안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곳곳에 에코센터니 생태학습관이니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 공동체를 할 수 있는 무슨 행복발전소니 뭐 지구의 길이니 뭐 등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어서 거기 입구에 붙여놨으니까 우리 노원이 어떻게 해오고 있는지는 거기서 참고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바탕이 환경입니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토대 위에 이런 집을 쭉 함께 지어서 우리 노원구가 당대에 행복하고 우리 미래까지 행복한 그런 동네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우주를 공부하면서요. 우주 그런데 그 우주의 구성이 우주의 진화가 곧 나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나구나. 우선 물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몸의 3분의 2가 물입니다. 우리 몸의 3분의 2 물 H2O. 그 H2O의 수소 분자, 수소 원자 이게 138억 년 전에 우주가 처음 만들어질 때 생성되죠. 그 후로는 다시 생성되지 않습니다. 내 몸 속에 들어있는 물 분자, 수소는 산소는 좀 더 있다 생깁니다. 그게 138억 년 전에 우주에서 만들어져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이 우리 은하계 그리고 우리 태양계로 왔습니다. 더 무거운 물질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초기 우주의 성간 우주는 뭘까? 먼지 구름처럼 이렇게 됩니다. 그것이 수소와 헬륨이 엉켜서 별이 됐다가 이게 다시 뻥 터지면 뻥 터지는 순간에 굉장히 큰 에너지가 생기면서 원자핵이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더 무거운 원자들이 생깁니다. 그 다음 단계에 생기는 게 질소, 탄소, 산소와 같은 게 생깁니다. 그거보다 더 무거운 별은 초신성과 같은 별이 뻥 터질 때 생긴답니다. 칼륨, 철 이런 거. 더 무거운 원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깁니다. 그것이 우리 태양계입니다. 그 태양계 내에 그 원소들이 그렇게 변화하면서 내 몸속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언젠가 우리가 죽으면 다시 우주로 돌아가겠죠. 또 누구의 몸속으로 혹은 뭐 나무로 혹은 우주로 흩어지겠죠. 그런데요,
그 과정이 없었으면, 그런 우주의 변화 과정이 없으면 우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 계신 한 분이 한 분이 사실은 별그대 같은 존재. 김수현. 다 여기에 오신 분들이 별소년, 별소녀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더군다나 138억 년의 그 영겁의 시간 속에 끝에서 끝까지 가는데 200년이 걸리는 그 무한한 공간 속에 우리가 이 같은 시간대에 이런 대화를 눈빛을 마주치면서 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가. 우주적으로. 그래서 아까 칼 세이건도 얘기했지만 누군가를 증오하거나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대한민국하고 북한이 대충 그렇죠. 우리랑 일본도 좀 그렇고,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또 지금 당장 내 남편이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런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기적 같고 아름다운데 그 순간을 사랑만 해도 시원찮죠. 지나가는 아스팔트에 삐쭉 삐어나온 풀한 포기를 보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가. 요 앞에 식물터널 만들어놨는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일주일 사이에 호박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그것이 얼마나 기적 같고 아름다운가. 그것만을 느끼기에도 우리의 삶이 너무 짧고, 그렇죠. 그런데 그 삶이 우리의 생물학적 DNA를 통해서 우리 자식 세대로 갑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노력한 건 노원구에 쌓이고 대한민국에 쌓이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지구를 이룹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주 속의 별그대와 같은 존재. 그 존재가 우리 노원을, 세계를, 지구를 살리는 독수리 여행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치폰다리로 바쁜 시간 쪼개서 항상 현장을 다니시는 와중에도 이와 같이 좋은 강의 준비해 주신 저희 김성환 부총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질문을 받을까 했는데 그러다가 너무 배고프실 것 같아서 2부, 네, 그래서 2부 순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열린 대화의 시간은 장소가 변경이 됩니다. 우체국 뒤에 전주과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미 식사를 다 세팅해 놓은 상태입니다. 혹시 길을 모르시는 분들은 목걸이를 거신 스태프 선생님들, 마을지원 활동가 선생님들 안내를 따라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리가 좁을 수도 있고 음식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콩 한 쪽 나눠 먹는 우리네 정서를 생각해서 배려 부탁드립니다. 네, 긴